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당시에 보면서 실리콘밸리가 막 이제 뉴욕에도 막 이제 훈습이 되는 단계였는데 매달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다 보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인터넷 기업들. 그런데 헬스케어 익스피리언스 보면은 되게 그 경험이 불편한 거죠. 가장 큰 영역인데.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본 거예요. 헬스케어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확장성을 담보하면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월가에서 월급 받는 부자, 월가월부 인터뷰. 오늘은 뉴욕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유니콘 기업을 넘어서 기업가치 10조 원의 데카콘 기업을 향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기업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바로 정세주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룸은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 국민의 58% 이상이 저희 회사를 인지하고 계시고 또 신뢰도 부분 동안 컨슈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네. 이 사업 모델이 네.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요. 행동 변화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저희는 창업을 한 지 꽤 됐습니다. 네. 2008년에 창업을 했고요. 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롱텀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전반적인 삶의 축을 저희가 잡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4가지 분야를 저희가 이제 잡아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식단 관리,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네 번째가 휴식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4가지가 워낙 중요한 걸 알고 계시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을 활용하고 행동 변화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 4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필러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슬립,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이 부분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소개 드릴 때도 이제 유니콘 기업을 넘어서 데카콘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무슨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언해주는 기업인데 그렇게 큰 기업이야?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기업 가치, 뭐 매출 이런 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약 2년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된 거는 약 $4 billion 네. 회사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기업 가치가 그 정도 되는 말씀이신 네네네네. 거죠? 그리고 매출도 저희가 지금 하나로 한 7천억 정도 이상은 한 지가 꽤 됐죠. 저희는 이제 흑자 전환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회사는 이제 다행히도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제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급성장했어요. 굉장히 이 네. 룸이라는 기업이 이 성장의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급성장이라는 말씀 주셨지만은 네. 뭐 미국 쪽에서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하이퍼 그로스라고 얘기하겠죠. 네. 하이퍼 그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 가져가는 매력인 것 같아요.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산업의 디스럽션이 일어섰을 때 네. 다른 영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기이한 그런 이제 현상을 가지고 뭐 하이퍼 그로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단계에 저희 회사가 들어간 거였고 배경을 여쭤보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한두 가지의 어떤 그 석세스 팩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지금 17년이 넘었어요. 17년. 18년 차에 들어온 그렇죠. 거죠? 예.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저희가 이제 영어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 시장이 디스럽트가 될 수 있는 시장, 그 네. 뭐 템이라고 하겠죠. 토럴 액세스 마켓. 네. 이런 게 다 딱 맞아서 떨어졌을 때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정세주 대표님께 또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에 와서 성공한 어떤 스타트업 한국계 기업들을 보면 한국계 그러니까 이민 2세 분들도 꽤 있으시고 여기서 이민을 일찍 와서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순수하게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여기로 넘어와서 맞아요.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제2의 뉴욕에서 유니콘 신화를 만들겠다는 이런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네. 또 굉장히 희망이자
궁금증의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네네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갑자기라는 말씀이 저는 참 되게 재밌게 들렸어요. 방금 질문에서. 네. 왜냐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라서 서울에 오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문에 오게 됐죠. 네. 그 과정까지는 저의 선택은 아니었죠.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 학생으로서 겪었던 모든 과정,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를 했고 네. 수능 시험 결과에 맞춰서 그 성적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성적에 맞춰서 그 학교의 그 전문 분야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불만도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험 본 결과 가지고 대학교가 결정이 되고 전공이 결정이 될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불편한 서열, 학교 서열 같은 것도 굉장히 그렇죠. 불편한 주제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대학이 거의 네. 인생을 좌우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네네네네네. 그런 데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삐그덕거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황이 많이 심해졌고요. 뭐 그래도 시간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또 바쁘잖아요. 그때는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때 전공은 전자전기를 공부했어요. 그 이유는 네. 네. 이공계에서 갈 수 있는 좋은 과는 의대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업으로 이제 맞이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테크트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미래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있죠. 네. 물론 전공은 살리지 않고 사신 분도 많고 그렇게 잘하신 분도 많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쌓이다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죽음을 제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삶은 짧구나, 삶이 줄 수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 인생의 주체적인 결정을 하면서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미국을 나오게 된 거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었고, 어차피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면 미국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터내셔널하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 맨하탄, 뉴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와서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주차장에서 네. 지내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자마자는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못 살아서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죠. 그래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반지하 집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맨하탄 좀 옆에 있는 플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왔었을 때 중국 부부께서 관리하는 조그만 집이 있는데 네. 그 집에 2층에 그 부부가 사시고 주차장을 세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들어가서 2년을 지냈어요. 거기서 이제 창업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회사 룸의 첫 번째 그 등록했었던 주소가 거기입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헤드랜턴을 제가 가지고 들어갔었죠. 지나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아 정말요? 네, 재밌었어요.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그 명확한 상황이. 본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간도 재밌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느끼셨던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민자들은, 창업을 하는 이민자는 성공할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고요. 대부분 성공하신 창업주분들은 이민자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민자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겠죠. 배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미국의 상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조금은 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러닝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틀리거나 불편한 게 많거든요. 문화가 다르면서 네. 한국에서 굉장히 당연한 서비스들이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우리 같은 창업자들에게는 다 기회를 보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민자가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좀 이렇게 꼽기는 좀 어렵지만 네. 룸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나오기 전에 그때도 창업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장사죠. 그때 이제 창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가 굉장히 오가닉하게, 그러나 어떤 최근에 나오는 스타트업인 개념이 아니라 장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공평하게 한 방향으로 가잖아, 시간은. 그렇죠. 언젠가는 다 이제 자기 시간이 다 될 테고, 네. 우리가 부여받은 한 번의 기회, 인생의 기회에서 다 다른 이제 달란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재주, 그다음에 제가 발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재주,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하면은 어떤 걸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게 우리 룸을 창업하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읽게 된 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짐 콜린스라는 분이 써주거든요. 그 저자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왜 어떤 회사는 100년을 넘게 성장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본 100년의 기준은 사람의 한 세대를 넘는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을 찾아갔었어요. 되게 재밌고 되게 센세이션했어 저한테는.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창업했었을 때 장사였지만은 되게 재밌게 사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기술을 연마하던 단계였거든요. 20살, 21살 때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되게 재밌게 일을 하지만은 그 공허함을 느꼈다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의 그 다음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회사의 미션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와서는 그 2년 동안 미국 문화를 알아가고 영어를 배우고 사람 만나는 과정에서 그 고민을 정말 매일같이 했어요. 나는 이제 사업할 거고 기업가가 될 거고 이 생각은 이미 결정이 난 지 오래됐죠. 그러면 어느 방향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사업 아이템 이건 아니었었어요. 그 책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아이템은 네. 계속 바뀌거든요. 뭐 대박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 될 정도의 숭고하고 정말 강력한 미션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왔던 대답이 헬스케어를 해보자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서 고해성사를 들으면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네. 김 선생님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본인을 위해서요? 당연히 건강하게 네.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주변에 그리고 이제 사랑하시는 가족, 친구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저도 원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은 대단한 회사들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막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당시에 보면서 실리콘밸리가 막 이제 뉴욕에도 막 이제 훈습이 되는 단계였는데 매달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다 보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인터넷 기업들. 그런데 헬스케어 익스피리언스 보면은 되게 그 경험이 불편한 거죠. 가장 큰 영역인데.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본 거예요. 헬스케어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확장성을 담보하면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17년이라는 창업 기간 동안 네. 성장세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막 엄청 잘 되거나 아니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올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요. 처음에 이제 2008년에 창업하고 나서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단계인 거죠. 네. 회사의 미션을 찾았고 회사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미션을 딜리버하기 미션은 이제 약속이겠죠. 이제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기업이니까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었겠죠. 제품을 계속 만들어보고 해보고 프로토타입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네. 좋은 아이디어만 있었죠. 그 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은 펠로톤 바이크라고 미국에서 되게 크게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공개 기업으로. 저희가 초창기에 만났던 제품 중에 하나가 펠로톤 바이크하고 거의 흡사한 개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제품을 나 만들기도 그러면요. 하셨어요? 하드웨어를 만들었었어요. 아, 네. 그리고 투자자를 한 번도 못 모셨었어요. 2년 넘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접었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만들다 보니까 나온 게 처음에는 카디오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 트래킹 할 수 있는 서비스 만든 게 카디오 트레이너. 네. 그 처음 제품이에요. 저희가 10년에 런칭을 해가지고 쭉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을 이제 많이 좋게 봐주신 투자자분들 클라이너 퍼킨스가 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출이라는 그런 지표보다는 네. 사용자 저희가 상당히 빠르게 사용자를 모집을 했어요. 제품이 그때 완성도가 좋았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주신 질문처럼 실질적인 기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성장세를 보인 거는 2012년에 저희가 이미 앱스토어에서는 저희가 1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작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룸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만들지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붙은 단계였던 거죠. 그때 많은 고민했었는데 룸 미션에 저희가 부합한 서비스 만들어야 되는데 스포츠 트래킹 어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스포츠 할 때만 쓰시는데 정작 스포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면 많지는 않고 저희가 그러면 이 미션에서 조금 이제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사용자 분석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삶의 개선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4가지 필러를 저희가 디파인한 거예요. 식단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휴식. 이 4가지를 차곡차곡 잘 관리를 하셔야지 건강해지시고 이 4가지를 잘 관리를 하시면 당연히 체중 관리가 되시고 근데 이 4가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 행동 변화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4가지 필러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 서비스가 지금 나온 룸이고
2014년에 다시 론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과 성장이 빠르게 시작된 거는 2016년부터 저희가 매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2016년이? 2016년에 우리 투자자들의 도움과 또 많은 저희가 트라이 앤을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해입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를 그때 많이 론칭했었고 B2C도 하고 B2B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회사가 그때 130명의 인원이 있어서 작은 회사가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 하나만 잘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눈 B2C 서비스만 집중해서 론칭을 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행운이 따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서 행동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예요. 행동 심리학 뭐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동 심리라는 말씀 자체가 딱 와닿기에는 그 당시에 생소했지만 네. 컨슈머 자체가 능동적으로 네. 건강한 삶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또 스마트한 라이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생긴 시기에 그때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투자하는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룸의 어프로치 플러스 모바일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시장이 네.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룸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행운인 거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behavior change 마켓 자체를 완전히 앵커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니어이자 스케일링한 회사가 된 거예요.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58%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큰 나라에서 58%가 인지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지 않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브랜드 어웨어니스에서 이 정도로 많이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돌려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 투자자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기업을 보는, 특히 B2C 그룹, 그러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 테크 B2C 회사에서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저희가 배운 거는 20%의 인지도를 넘는 순간 미국 국민이라는 네이션와이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미국 국민의 20%를 넘기기가 대부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의 20%라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좋게 말씀드리면 20%를 넘기는 순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이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받고, 저희는 계속해서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신뢰도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무료 서비스가 없어요. 지금은 네. 유료 서비스만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매일 쓰신 분들이 수백만 명 이상입니다. 이 눔이라는 기업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네. 기업이 되고 싶으실까요? 네, 우리 눔은 회사 미션에 맞춰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노력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진화, 디스트럭트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Consumer Facing Wellness Service, 웰니스를 하면 전반적인 행동 심리를 바탕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눔메드라는 걸 론칭을 했죠. 눔메드는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헬스, 텔레메디슨 기술을 활용해서 눔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통해서 더 한 단계 깊은 건강 검진, 그다음에 그 환자의 상황에 맞는 처방,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기업은 눔 웰니스, 지금까지 알려진 행동 변화의 그 기본 바탕인 컨슈머가 쓰는 서비스 만들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인 헬스케어 영역, 의사 선생님을 기점으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만성질환 예방 관리, 비만 처방약 같은 이제 좀 더 깊숙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대부분 헬스케어를 관장하다 보니 고용주와 직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시케어라고 합니다. 주로 질병 중심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를 조금 더 눔을 통해서 예방의학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세상을 흔드는 테크 기업을 보면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들은 회사들이 법도 개정하고 관성처럼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기차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우버 보십시오. 처음에 우버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근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사용자가 원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힘인 거잖아요. 수많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큐어로 많이 지금 옵티마이 되어 있는 보험사, 고용주, 제약회사, 그다음에 PBM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제약회사의 약을 공급하는 이제 약 체인이 있는데 이런 모든 큰 헬스케어의 중심축들도 결국은 이런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변화에 프론트 라인으로 눔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더 기여할 바가 굉장히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